그래서 복잡한 것들은 대개 빌려오기를 통해서 습득된다. 그렇겠죠. 새로 발명하기 어려우니까. 바퀴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3400년경 흑해 부근에서 처음 나타났는데 그로부터 몇 세기 이내에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두루 퍼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연해 보이는 건데 이것이 발명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발명품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확산의 중요성, 확산을 가능케 하는 지리적 입지의 중요성, 이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몇몇 사회가 이제 강력한 기술을 포기했던 일이다. 확산이 잘 안 되면 접근도가 낮으면은 그 기술을 들여오거나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 1543년 중국 화물선을 타고 포르투갈 모험가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시적인 화승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아서 일본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해서 총기 제작 기술이 크게 늘었다. 그래서 1600년 이전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한 총을 더 많이 만들어놨다. 근데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가 이제 총을 경시했기 때문에 총기 생산이 이제 제한이 됐고 제조 기술도 퇴화됐다. 그리고 이제 고립 또는 반고립 상태의 사회에서의 기술 퇴행 현상은 선사시대에도 있었다. 그래서 고립이 되면 기술이 퇴행을 한다. 발전을 하는 게 아니냐 오히려. 그래서 태즈메니아 원주민들은 골기와 어획 기술마저 포기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기술을 가진 사회가 됐다. 뼈로 만든 그 기구하고 물고기 잡는 기술도 포기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토러스 해협제도 사람들은 카누를 포기했고 가오아 섬 주민들은 포기했다가 다시 습득했다. 토러스 해협 지역이 어디예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 사이의 그 좁은 해협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뉴기니가 있는데 요 해협 여기가 이제 토러스 해협이다 이거죠. 여기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술을 습득하는 일이 적어진다. 그리고 기존의 기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자, 기술이 스스로 촉매작용을 일으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기술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제반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기술들이 있어요. 어떤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려면 그 기술을 이루기 위한 다른 기술이 사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철광석 야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을 가하지 않고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부드러운 구리와 금 같은 금속을 가지고 수천 년의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철광석 야금술이 나오려면 먼저 구리랑 금 같이 이제 부드러운 금속을 갖고 놀았어야 된다는 거죠. 수천 년 동안. 그래서 이제 철처럼 고온을 요구하지 않는 구리광석을 재련하거나 구리합금, 즉 청동을 가공하면서 단순한 화덕을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켰었다. 그리고 이제 자가 촉매작용이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기술과 재료들이 결합해서 다시 새로운 기술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구텐베르크 인쇄기는 어떻게 발명이 됐느냐? 종이라든지 활자, 야금술, 압착기, 그런 잉크, 문자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개발이 될 수 있었다. 발명이 될 수 있었다. 금속 거푸집을 만들기 위해 발전된 야금술이 필요했다. 그렇죠? 인쇄기를 만들기 위한 제반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쇄기는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를 만들 때 쓰던 나사 압착기 요거에서 나온 거고 잉크는 기존의 잉크를 개선한 유성 잉크였다. 자, 또 알파벳이 있었죠. 문자가 있었으니까 인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자 자체가 인쇄기로 인쇄하기에
좋은 그런 문자여야겠죠. 중세 유럽은 3,000년에 걸쳐서 발전된 문자들을 물려받았다. 이 알파벳으로 작성된 글은 활자로 인수하기 쉬웠다. 또 이제 정주영 생활의 기술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왜냐? 정주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들고 다닐 수 없는 소유물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소유물들이 이제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수렵체진민들이 갖고 다니던 그 간단한 그런 소유물로는 큰 발전이 있기 어렵다 하는 거죠. 유랑 생활을 하는 수렵체진민들은 휴대할 수 있는 기술밖에 가질 수 없었다. 또 자주 옮겨 다니면서도 탈 것이나 짐 나르는 동물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기와 무기류, 그리고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부피가 작은 최소한의 절대 필수품 정도로 자기 소유물을 제한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렵체진민들은 간단한 것밖에 소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발전될 수 있는 기술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륙에서 각각의 사회는 어떤 기술을 발명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각각의 사회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혁신성 면에서 크게 다르다. 자, 다른 요소들이 모두 동등하다고 가정했을 때 기술이 가장 빠르게 발달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이 높고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고 그런 지역이다. 왜? 잠재적인 발명가가 많고 서로 경쟁하는 사회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경쟁도 하고 이제 기술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생산성이 높으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수요도 생기고, 그래서 발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는 인간의 사회생활 중 그 집단의 크기와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무리는 가장 작은 사회다. 그래서 5명에서 80명 정도. 그래서 구성원의 대부분이 하나의 확대 가족이다. 3세대가 하는 가족 형태. 그렇죠? 적어도 3세대. 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뭐 거기서 태어난 아들, 그렇게 그 정도죠. 그래서 출생 또는 혼인을 통해서 서로 관련된 몇 개의 확대 가족이다. 그 외에 출생이나 혼인을 통해서. 그래서 무리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프리카 피그미족의 대부분, 남아프리카 산족 수렵체진민, 이 사람들이 부시먼이라고 이제 불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그 다음에 이누이트족, 에스키모,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에서 티에라 델 푸에고나 북부의 한데림과 같이 자원이 빈약한 지역에 사는 인디언들. 그래서 아주 북부나 남부는 좀 살기가 척박하기 때문에 큰 무리를 이루고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작은 무리, 그러니까 작은 집단, 무리를 이루고 산다. 티에라 델 푸에고는 어디예요? 여기서 하고, 이제 북부, 남북 아메리카의 북단, 여기는 이제 춥고 하니까 자원이 빈약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 무리는 정주형 식량 생산자가 아니라 유목형 수렵 체진민 또는 예전에 그랬던 집단이다 이거죠. 이러한 무리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정책 또는 협정, 그런 공식적인 제도가 전혀 없다. 그래서 평등주의적이다. 계급이 따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하층으로 이제 공식적인 사회 계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식적인 또는 세습적인 지도자도 없고, 정보나 의사결정에 공식적인 독점도 없다. 한 사람이 결정을 내리고 남들이 따르는 게 아니라 평등주의적으로
왜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판류족이 사는 뉴기니의 저지대인 호수 대평원의 사람들은 여전히 유랑형 무리 사회로 살아가고 있다. 뉴기니의 저지대인 호수 대평원. 여기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을 만큼 자원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농경이 가능한 토종 식물도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사고야자를 주식으로 먹었는데 한 지역에서 다 자란 사고여자를 다 베어낸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식량뿐만 아니라 질병, 말라리아 같은, 그리고 늪지대의 자원 부족, 석기를 만드는 돌조차도 교육을 통해서 얻어야 됐다. 그러니까 돌을 만들 만한, 그러니까 석기를 만들 만한 돌도 제대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늪지대에서 얻을 수 있는 먹거리의 제한된 분량, 먹거리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적은 수로 유지됐다. 그게 무리 다음이 이제 부족이다 이거죠. 부족은 더 규모가 크다.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 그리고 대개 정착 생활을 한다. 그래서 무리랑 다르다. 무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렵 채집민이 대부분이다. 부족 조직은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13,000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보다 늦었다. 그러니까 13,000년 전 그 이전에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무리를 이루고 살았다는 거죠. 정착청에 사는데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선행 조건. 식량 생산이나 좁은 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먹거리를 사냥하거나 채집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생산적인 환경이다. 정착을 하려면 식량을 거기서 생산하거나, 그렇죠? 왜냐면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수렵채집민들은 거기 있는 자원을 다 쓰면 다른 데로 이동하는데, 정착민들은 뭐예요? 거기서 계속 자원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거기서 풍부한 먹거리를 사냥하거나 채집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자원이 있다 그러면 수렵채집민 이면서도 정착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옥한 지대에서 어떻게 부족이 생겨났느냐? 그 당시에 기후 변화, 좀 따뜻해지는 거죠. 빙하기 이후에. 그다음에 기술 향상이 합쳐져서 야생 곡류를 많이 수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식량 생산이 아니라 야생 곡류를 이제 채집하는 그런 활동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은 하나 이상의 공인된 친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집단이 시족이다. 시족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 가족이죠. 그 시족 몇 개가 부족을 이룬다. 시족은 서로 배우자를 주고받고 토지도 부족 전체가 아니라 특정 시족이 소유한다. 그래서 어떤 이제 부족이라는 것은 시족이 몇 개 모인 그런 걸로서 이제 중앙 집권화라든지 이렇게 되지가 않은 그런 조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부족에 속한 사람들의 수는 적었다. 부족이라고 해봐야 몇백 명. 그래서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관계를 모두 알고 있다. 그래서 수백 명 이상의 숫자가 모인 사회에서 정치체제가 차츰 부족 조직에서 추장사회 조직으로 바뀌는 이유가 집단이 커질수록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다. 부족만 하더라도 다 어떻게든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더 커지다 보니까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추장사회로 발전한다. 그래서 부족 내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혈연이나 혼인 또는 두 가지 모두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없다.